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 후 첫 거부권 행사인데요. 한 권한대행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국가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연평균 1조 원의 재정 부담이 있다 했는데 농민들은 반발하면서 트랙터를 몰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습니다. 야당도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일단 한 권한대행이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 이다혜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쟁점 법안을 다시 의결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 이후 첫 거부권 행사입니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모두 발언 약 9분 8초 동안 각 법안에 대해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조목조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등 법안 2개는 정부 재정 부담 가중을, 농어업 분야 재해가 발생하면 생산비 지원까지 보장하는 농어업 재해 대책법 등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예산안 의결 기한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 취지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들 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한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제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로 되돌아간 6개 법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처음 쓴 거부권. 관심은 정부로 넘어와 있는 대통령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쓸지 여부입니다. 수용할 경우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모두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한 권한대행 측 12월 말까지 고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다음 고민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이틀 전 정부로 이송돼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2월 31일 마지막 순간까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독소 조항을 이유로 이미 3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거부의 무게가 실리지만 문제는 내란 특검법입니다. 한 권한대행도 특검법 수사 대상이어서 국회로 돌려보낼 경우 수사를 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도 고심이 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보내온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마냥 미루는 건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한대행인 경우에도 대통령의 형식적인 임명권은 의무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헌법 원칙입니다. 지연을 하면 그 자체로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됩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법률적 의견도 있고 정치적 논리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말라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마지막 경고를 알렸습니다. 오늘 거부권만으로 당장은 탄핵하진 않겠다는 건데요. 그 넘지 말라고 한 마지막 선은 뭘까요? 속내를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의 거부권을 행사하자 윤석열 시즌2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실무 작업은 마쳤다고 압박했습니다.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여권이 주장하는 대통령 수준이 아니라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총리 기준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총리로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대통령 대행이라는 직위가 있질 않아요. 일반 정족수, 제적 2분의 1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다수 의견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장 탄핵은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금 탄핵안을 통과시킬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경 예산을 논의해야 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덜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선을 넘지 말라며 한 권한대행에 경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한 권한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단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탄핵 심판 심리에 들어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들이 3번이나 반송됐습니다. 헌재는 이러다 탄핵 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서류가 이미 전달된 걸로 간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서류들이 반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전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를 보내고 어제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했습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 측을 방문해 서류를 전하려고 했지만 역시 반송됐습니다. 서류 송달이 계속 무산되면 탄핵 심판 일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헌재는 이른바 송달 간주를 검토 중입니다.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걸로 보고 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헌재는 오는 23일 송달 간주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송달 간주로 처리되면 윤 대통령은 서류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24일까지 헌재가 요구한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 기일을 갖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내일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계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가 오늘 대통령은 계엄 당시 체포에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정치인 법조인 체포조를 투입했다는 각종 의혹을 부인하고 나선 건데요. 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냐며 내란죄를 또 부인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가 언론 앞에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의견 교류가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절차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 행사고 내란이 아니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내란죄 수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거나 변호인단 구성을 늦춰 수사를 지연시킨다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정식 선임이 끝나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대응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졸속으로 통과됐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검사 한 사람 구속하기 위해서도 청문회를 이렇게 몇 차례나 열고 했던 국회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에 그냥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윤 대통령이 향후 수사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안 심판을 차례대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라가 있는 14개의 탄핵안부터 심판하고 대통령은 순서에 맞춰 나중에 하자는 건데요. 탄핵안이 기각되면 발의한 의원들에게 직권남용 책임을 묻자고도 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4개 탄핵소추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접수된 순서대로 윤 대통령 탄핵안보다 먼저 처리하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야당이 빠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원한다면 앞서 발의했던 탄핵안들을 철회하라고도 압박했습니다. 자신들이 남용한 무분별한 탄핵안은 당장 철회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면서도 다른 탄핵안 심판도 함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처벌 법안을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 남용으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말도 안 되는 시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오늘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단 대리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22대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 소추안만 8개, 이 중 상당수는 헌재에 나가야 할 대리인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대리인 지정이 늦어지면 판결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동안 공직자들 직무정지 기간도 길어지는 거죠. 이준성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준석, 감사원장 최재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대 국회 들어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정부 인사는 모두 8명입니다. 하지만 헌재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을 제외하면 국회 측 법률 대리인이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첫 재판에선 국회 측이 나타나지 않아 3분 만에 끝났습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출석을 고지했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며 내년 1월 재판을 다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의 무더기 탄핵과 대응 지연으로 탄핵 심판이 늦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기간 동안 해당 인사의 직무가 정지되는 탓에 업무 공백도 우려됩니다. 헌재 측은 다뤄야 할 심판이 많다 보니 기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측은 채널A의 검사 3명 탄핵 심판에 참여할 법률 대리인 2명은 선임했다면서도 어제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급선무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부장판사 등 17명의 법률 대리인을 발표했습니다. 김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던 헌법재판관 8명 중 1명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시작에 필요한 통지서가 전달됐습니다. 법원 관계자가 국회의원회관으로 찾아가 보좌진에게 전달했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항소 이유서 제출입니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빨리 내라고 압박에 나섰는데요. 다음 달엔 2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릴 걸로 보입니다. 김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재판 항소심 시작에 필요한 통지서 전달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오후 법원 관계자가 통지서를 들고 직접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했고 이 대표 비서관이 수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2차례 우편으로 통지서 송달을 시도했지만 이사 불명과 폐문 부재를 이유로 전달에 실패했습니다. 이 대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내야 하는데 다음 달 7일이 제출 시한입니다. 이 시한을 못 지키면 이 대표가 항소를 포기하는 걸로 간주됩니다. 결국 다음 달 안에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될 수 있을 걸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하루빨리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재판 지연 의도가 없다면 제출 기한인 20일을 꽉 채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사를 갔으면서도 재판부에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전형적인 재판 지연 수법이고 이 대표는 오늘 SNS에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다며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김혜경 씨도 공직선거법 2심을 앞두고 있죠. 김 씨 비서 측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정치적인 활용 목적으로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접근했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최근 제출했습니다. 조 씨는 2차 가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혜경 씨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가 지난 9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배 씨 몰래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녹취록이 포함됐습니다. 배 씨는 조 씨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언론에 제보하며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가 처음부터 이 대표 부부를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4월 총선 때 국민의힘 공천 신청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선출직 권력자들의 위력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네. 검찰이 지난달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유용 의혹에 대한 해명도 적었습니다. 자택으로 귀가할 때 가족과 먹을 수 있도록 샌드위치를 여러 개 올려드린 일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공간을 관리하는 공적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채널A에 성범죄 피해자에게 애초에 이럴 목적으로 가해자에게 접근한 게 아니냐고 했던 집단이 생각난다며 소름 끼치게 참담하다,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는 다소 줄어든 징역 7년 8개월형이 선고됐는데요. 경기도가 부담할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납부했다는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당시 경기지사는 이재명 대표 관련 건으로 기소가 돼 있죠. 일단 항소심 재판부 판단부터 유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북 송금 혐의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재판부는 2019년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줄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했다고 봤습니다. 쌍방울에서 뇌물로 법인카드를 받아 쓰고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이 이 전 부지사 대납 요청을 받아 북한에 외화를 반출했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형량은 1심 때의 9년 6개월보다 1년 8개월 줄었습니다. 증거인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고 스마트팜 사업이 대북 인도적 지원 목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선고 결과에 유감을 표시하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님이 간략하게 입장을 내셨는데요.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전부 다 법원이 인정해줘서 이 부분 상당히 유감이다. 검찰도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주장을 양산하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형을 감경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연어 술 파티 회유가 있었다. 이 부분을 집중 공략했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른바 검찰의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연어회에 회덮밥에 술까지 반입을 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출입자기로 확인하면 나올 것이고. 구속 중인 이 전 부지사를 검사 탄핵 청문회에 불러 언론 앞에 진술할 기회도 줬습니다. 소위 말한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본인이 그림까지 그래서 했었죠. 대질이라는 명분 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 같은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연어나 술을 제공했다고 해서 진술이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전 부지사가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주가 조작 목적일 뿐 경기도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나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아 방북 비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가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오늘 2심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 북한에 넘어간 돈 8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판단한 대목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의견이 일치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에서 이 대표 측에 부담이 될 대목입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200만 달러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보냈지만 스마트팜 조성 비용과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책임은 이화영 부지사에게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액 중 200만 달러는 방북 사례금이라는 1심 결론이 2심까지 유지된 겁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불리한 결론입니다. 북한에 현금을 몇 억씩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걸 이화영 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겁니까? 이 대표 대북 송금 재판의 최대 쟁점은 경기도가 북한에 보낼 돈을 쌍방울이 대납했는지 그 수혜자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인지입니다. 200만 달러의 방북 대가성을 뒤집을 수 있어야 이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1심 담당 판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라며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나흘 전 미국 정상과 전화 통화를 했던 한덕수 권한대행, 오늘은 이시바 일본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내 치안 상황이 안정돼가고 있다고 했고, 이시바 총리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고 양국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네, 이시바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한일 관계의 중요성과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20분간 이어진 이번 통화에서 한 대행은 이시바 총리에게 비상계엄령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 등으로 우려됐던 국내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治安も安定してきたと。日本人の安全には万全を期すと。また日本企業の皆さん方にもそういうことをこれから先説明していきたいと。 또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언급하며 모든 분야에서 교류를 활발히 해나가고 싶다고 통화 후 일본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특히 북핵 위협과 러북 협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측 모두 한일, 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 권한대행이 다른 나라 정상과 통화를 한 건 나흘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에 이시바 일본 총리에게 만나자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이 계엄 사태를 겪는 사이 미국과 일본의 거리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조기 회담 가능성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오늘 트럼프가 이시바 총리와 회담을 할 수 있다고 일본 측에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임일인 다음 달 20일 직전인 1월 셋째 주에 이시바 총리가 방미해졌으면 한다는 구체적인 스케줄도 제시했다는 겁니다. 双方の都合の良い時期に会談を行い、じっくりと意見を交わし、人間関係を構築することができれば良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남미 방문 직후 회담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측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트럼프에게 1,0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고 이후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Will that happen before the inauguration day? It could. If they'd like to do that, I would do that, yeah. 이에 앞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내외를 만난 것도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17년 트럼프 일기 당시부터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와 골프를 치며 친분을 쌓았고 2019년엔 트럼프가 한 달 새 2번이나 일본을 방문해 미일 밀착 행보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가 아키에 여사를 통해 이시바 총리에게 책 선물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미국과의 외교에 공백을 드러낸 사이 미일 밀착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경찰이 방첩사령부 요청으로 형사 10명을 국회에 보낸 게 정치인 체포 지원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죠. 검찰이 이 의혹을 확인하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해갔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경찰은 영등포경찰서 소속 강력계 형사 10명을 국회에 배치했습니다. 이 조치가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활동 지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3년 전 출범한 경찰청의 수사 컨트롤타워인 국수본을 상대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찰은 앞서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간부들과 강상문 영등포 경찰서장 등을 참고인 조사했는데 오늘부로 강제 수사로 전환한 겁니다. 검찰은 국수본 중간 간부가 방첩사 장교와의 통화에서 체포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내란죄 수사를 벌여온 경찰 국수본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가운데 우종수 본부장은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사망자가 최소 100명 이상이라고 우리 정보당국이 확인했습니다. 사망자의 장성급도 포함되어 있고 부상자 수는 1,00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눈밭 위에 누워있는 군복을 입은 시신들. 들판에 줄지어 눕혀있는 시신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도 북한군 전사자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최소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부상자는 1,000여 명에 가까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보고를 했습니다. 고위급을 포함한 수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도 포착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외신에서는 북한군 사망자 200명으로 보도한 데 대해 정보당국은 사망자 수 100명은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로 훨씬 많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국정원은 교전 횟수가 적은데도 사상자 규모가 큰 이유로 개활지라는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보당국은 기존 파병된 1만 1,000명 외에 추가 파병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폭풍군단 내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돌고 있고 김정은의 훈련 참가 준비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서 국정원은 북한군의 추가 파병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교전 횟수가 많지 않아도 북한군의 피해가 큰 이유, 드론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국정원 분석입니다. 러시아 내에서는 북한이 오히려 짐이 된다는 불평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줄지어 이동하던 군인들이 드론을 발견하고는 혼비백산에 도망칩니다. 드론은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고
결국 병사 가까이에서 폭발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공격하는 모습이라며 공개한 영상인데 병사들은 드론을 격추하기는커녕 도망치기에 바쁩니다. 드론 계속 날아 계속. 국가정보원은 교전 횟수도 적은데 사상자가 많은 건 북한군 병사들이 드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군 내에서도 북한군이 드론에 대해 무지해서 오히려 힘이 된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 당국자도 러시아가 북한군의 드론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전사자 얼굴을 소각해 신원을 감추고 있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선 국정원은 종합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고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북한군 참전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군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기조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매우 밀접하고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 캐나다 관계,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캐나다인들도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길 원한다고 조롱한 건데요. 박선영 기자입니다. 캐나다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공세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트럼프는 SNS에 왜 우리가 캐나다에 연간 1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알 수 없다며 많은 캐나다인이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무역 거래를 하면서 적자를 본 것을 보조금으로 칭하면서 차라리 미국에 편입하면 혜택이라도 주겠다고 비꼰 겁니다.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의 불편한 심기는 지난달 말부터 가시화됐습니다. 자신이 취임하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습니다. Well, he's too fast. Canada, they have money, so I called him out on that, and I'm sure he wasn't happy about it, but that's the way it is.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곧장 말하라고 리조트로 달려가 트럼프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The Team Canada approach is what works. There's work to do, but we know how to do it. 하지만 트럼프는 그 이후에도 트루도를 캐나다 주지사라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트루도가 별다른 응수를 하지 못하는 사이 캐나다 재무장관까지 사퇴하는 등 캐나다 내부 정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CNN은 최근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독일을 언급하며 정치적 혼란으로 반격이 어려운 국가들이 트럼프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반환 25주년을 맞는 마카오를 찾았습니다.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체제를 뜻하는 일국양제 모범 사례라고 시켜 세웠는데요. 홍콩과 대만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탄 항공기가 마카오 국제공항에 들어섭니다. 시민들은 꽃다발과 중국 국기를 흔들며 환호합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마카오가 25년 전 중국에 반환된 걸 기념하기 위해 방문한 겁니다. 시 주석은 마카오의 일국 양제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화 요구 등 반정부 시위가 잇따른 홍콩, 독립을 추진하는 대만과는 대조적으로 그동안 마카오에선 단 한 차례도 반정부 시위가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세계 1위 카지노 도시로 발돋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마카오 띄우기에 가세했습니다. 这是一座一直在生长的城市，它与身后广袤的土地。 관영 신화통신은 방랑자였던 마카오가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날마다 새로운 얘기를 써내려간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마카오 띄우기가 반중국 기류가 형성된 대만과 홍콩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마카오 경제협력지구를 방문한 시 주석은 내일 마카오 반환 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지자체가 고육책을 내고 있습니다. 구내 식당 문 닫고 주변 식당가에서는 선결제를 한다는데요.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테이블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불경기에 탄핵 정국까지 겹쳐 연말 특수는 옛말. 그나마 잡힌 예약도 절반 넘게 취소됐습니다. 취소된 예약만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고객님 사정 때문에 취소한다니까 우리 방법이 없습니다. 저녁 장사도 안 되는데 불만 켜놓고 있습니다. 식당들이 파리를 날리는 동안 구내 식당에 긴 줄이 늘어섭니다. 저렴한 가격에 공무원과 민원이 발길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에 경북도와 전주시 등 지자체들은 주 1, 2회 구내 식당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외부 식당 이용을 유도해 주변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구내 식당 휴무일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는 소상공인에게 돈을 미리 결제한 뒤 재방문을 하도록 하는 선결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30조 이상의 슈퍼 추경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화폐 할인율을 높이고 소비 촉진 캠페인을 여는 등 대책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비 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면 갈수록 다 힘들어요. 상인들 얼굴로 활력도 많이 좀 없어졌어요. 국민들한테 또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든 뭐든 좀 안정적이게 가시면 더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만든 지자체의 관광 명소가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었는데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현장 카메라 광민경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0년 전 조성된 경북 청송군 산약초타운입니다. 원래는 산약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야 할 온실인데요. 지금 보시면 한쪽에 의자부터 농기구까지 정리되어 있는 상태이고 문을 열고 온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온실의 온도를 적어두는 이 종이가 있는데 날짜는 2016년에 멈춰져 있습니다. 여기 흉물이 될 수가 있잖아요. 무서운 이거를 자꾸 왜 하는지 세금 낭비가 너무 심해요. 산약초타운 조성에는 국비 20억 원을 포함해 모두 50억 원이 들었습니다. 산지 약초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애물단지로 전락한 겁니다. 10년 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산약초가 그렇게 메리트 있는 건 아니라서 다른 어떤 부분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북 영주의 선비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래동화 영상을 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지금 이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렇게 영상만 계속 틀어져 있습니다. 연 운영비만 64억 원인데 수익은 2억 원에 불과합니다. 시설들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 규모가 커진 면은 있습니다. 운영 수지에 대한 문제는 개선해 나가려는 시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시가 해양 레저의 성지로 만들겠다며 여의도 4분의 1 면적으로 조성 중인 거북섬입니다. 내년 완공을 앞두고 숙박과 레저 시설 등이 문을 열었는데 찾는 발길이 뜸합니다. 힘들어 죽겠대. 어떻게 버틸까 그럴 거라고. 돈만 계속 나오고. 임대 내놓으시는 분들이 이제 저렴하게 지금 내놓고 있어요. 시세에 비해서 40% 뭐 많게는 50%도 가능할 거예요. 거북섬 조성에는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 모두 500억 원이 들었는데 지난해 8월 문을 연 관상어 단지에만 15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금 아쿠아펜랜드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한층 한 바퀴를 한번 전부 돌아보겠습니다. 입점한 매장은 한 곳도 없고 전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특사업이랑 분양받았는데 다들 죽으려고 줬습니다. 이렇게 유령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밑빠진 랜드마크 계획에 세금만 붙는 것 아닐까요? 현장 카메라 광민경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특히 어르신들 바깥 운동하기 쉽지 않죠. 이럴 때 비타민 D를 잘 섭취하는 것만으로 근력 운동의 90%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 나온 연구 결과를 강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목도리와 마스크를 하고 공원에 나온 어르신들. 운동기구를 이용해 몸을 풀고 산책로를 걷습니다. 허리 아파가지고 이렇게 허리도 잘 못 폈는데 이제 걷다 보니까 내가 이제 몸에 이제 힘이 생기고 이제 이래서 운동하는구나. 다리가 힘이 없다고 이제 의사 원장한테 얘기했더니 어르신 자꾸 걸으셔야 돼요. 그래. 운동하는 맛으로 살아. 노년기에 운동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으로 당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하는 게 어렵다면 비타민 D만 잘 섭취해도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D 섭취가 근력 운동에 약 90% 효과를 낸다는 분석입니다. 운동을 하면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 근육 기능을 조절하는데 비타민 D를 보충하면 운동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호르몬이 분비되는 겁니다. 노화도 예방하고 근육 재생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근육이 감소되는 것도 억제가 되는 거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거나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연어 등 지방이 풍부한 생선, 계란 노른자와 우유에 많이 함유돼 있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치를 확인하신 후에 비타민 D를 약으로 복용하시거나 너무 낮은 경우에는 주사를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내 비타민 D 결핍 환자는 24만 7천여 명으로 2017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 41%가 결핍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네, 밤이 가장 길다는 절기 동지인 이번 토요일 중부지방에는 눈폭탄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눈이 그친 뒤엔 영하 13도까지 떨어집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내일 밤부터 토요일인 오후까지 눈폭탄이 쏟아집니다. 기상청은 서해안을 시작으로 중부와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에 따른 서풍을 타고 따뜻한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강력한 구름대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한동안 한반도에 영향을 줬던 찬 공기와 충돌하는 형태가 되면서 폭설이 예상되는 겁니다. 기압골이 통과하는 토요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시간당 최대 3cm 안팎의 눈이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강원 남부와 전북 동부는 최대 10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수도권에도 1에서 5cm, 경기 동부와 남부엔 3에서 8cm가 예상될 만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강한 눈이 내리는 이후에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 등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눈 내린 다음 날인 일요일엔 서울 영하 7도 등 최저 영하 13도의 맹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토요일보다 최대 10도 이상 기온이 뚝 떨어지는 지역도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며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지난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뜻을 시사하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돌파했는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마감을 앞두고 외환 딜러들이 분주합니다. 2.2에 2개 오퍼요. 잠시 눌렸던 환율이 장 막판 1,452원 가까이 치솟은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뚫은 건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여 만입니다. 코스닥과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에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간밤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금융시장이 일제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We can therefore be more cautious as we consider further adjustments to our policy rate. 경제 위기 수준의 환율에 원자재 수입 기업은 물론 유학생과 자영업자까지 곳곳이 아우성입니다.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월세가 한 4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환율로 계산하니까 5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정부는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대형 은행들의 달러 결제와 대출 만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연금도 해외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달러를 한국은행에서 구하는 외환 스와프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추가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지난주 서울 7개 구에서 아파트 값이 전주보다 떨어졌습니다. 2주 만에 6곳이 늘어난 건데요.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400여 채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최근 매매가는 11억 8천만 원입니다. 한 달 만에 6천만 원 내렸고 최고가에 비해서는 3억 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재건축이나 신축 등 일부 선호단지를 제외하곤 매수 문의 자체가 끊겼습니다. 매도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거는 몇 개씩 쌓여있어요. 찾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같은 부동산 침체 분위기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달 첫 주만 해도 전주 대비 아파트 값이 꺾인 자치구는 강동구 한 곳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동작, 은평 등 5곳이 하락세로 전환하더니 이번 주엔 구로와 금천, 도봉구까지 아파트 값이 내려가면서 7곳으로 늘었습니다. 대출 규제에 이어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불안이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경제적 불안이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키는 데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매매 가격 선행 지표인 서울 전셋값도 83주 만에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대권 잠룡들도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나면 2달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니까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의원이 출마를 시사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외신 기자들에게 대선 출마 질문을 받았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대선을 치러본 건 나뿐이라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홍 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시진핑을 상대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선거를 치러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2017년 탄핵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24%를 얻었던 홍 시장. 이번 계엄 사태에서 줄곧 탄핵을 반대하며 전통 보수 지지층에 호소했습니다. 일찌감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자신이 탄핵 계엄과 무관한 보수 진영 후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당연히 보수 진영에서도 탄핵과 그리고 계엄과 무관하고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왔던 그런 사람이 선거에 참여해야 된다. 1985년생인 이 의원은 나이 제한에 따라 헌재 결정이 1월 31일 이후에 나와야 출마가 가능합니다. 야권에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인지도가 급상승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권 후보로 거론됩니다. 혹시 대선 출마에 관심이 있으신지? 대선 도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아직 조기 대선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성현환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안기령 대변인 계엄날 이 계엄군 총구를 붙잡아서 화제가 됐었죠. 네, 외신에서도 계엄군에 맞선 철의 여인이라고 보도했죠. 당시 출동했던 707 특임단장이 완전히 잘못된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완전 잘못된 보도고 최초에 무전기 끈을 잡아당기면서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걸 뿌리치고 이제 총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제지하는 행동이었는데, 그러니까 총을 겨눈 게 아니라 총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거네요. 네, 하지만 안 대변인은 이 총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이 계엄군이 팔을 잡아서 뿌리치는 과정에서 총을 잡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저 과정 군에서는 어떻게 봐요? 제가 군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이 총구가 아래로 향했다는 건 공격 의도가 없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총을 빼앗기면 이 군법에 따라서 재판에 회부될 수 있고 무엇보다 총 빼앗긴 군인에게 누가 믿고 나라 지키라고 하냐는 거죠. 온라인상에서 논란도 여전하지만 당내 존재감은 올라간 모양새죠. 여러분 아시죠? 총 그냥 이거를 손으로 잡고서 막 끝까지 싸워가지고 나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 이번 비상계엄 국면에 뜬 사람이 안기령이야. 다음에 잘 될 거야.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중진들인데 안에 내란 공범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네,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당일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 사진 속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소환했습니다. 우리가 내란 공범이면 이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당 의원 중에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도피한 것입니까? 국회 근처에 어디서도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내란 예비 업무, 내란 공모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공격을 당하니까 맞불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네, 당시 민주당 17명이 표결에 불참했는데 이 김민석 의원 등 5명의 중진 의원도 포함됐거든요. 김 의원은 계엄을 제일 먼저 예고한 의원인데요. 네, 감기로 약을 먹고 잠들었다가 뛰어왔지만 회의장 오니까 이미 표결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니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많네요. 네, 추미애 의원은 일본 출장으로, 안규백 의원은 경찰에 막혀서 뒤늦게 들어갔다고요. 네, 박범계 의원도 보이고요. 네, 박 의원 측 사진까지 저희에 건넸는데요. 대전에서 올라와 인파 뚫고 다 모르는데 성공했지만 그 순간 표결 끝났다고요. 정동영 의원은 밖에서 경찰과 대치 중에 표결이 끝났다는 거죠. 네, 오는데 또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죠. 또 불참자 근데 숫자만 보면 사실 국민의힘이 훨씬 많죠. 네, 그런데 이 계엄 막고 싶은 마음은 여든 야든 똑같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여당 의원들 SNS 단체방을 보면 본회의장으로 오라는 당대표의 지시와 당사로 오라는 지시가 섞이면서 어디로 가냐는 의원들의 질문이 빗발쳤는데요. 담 넘으려다 못 들어가고 이 민주당 지지자의 봉변당했다는 토로도 나왔고요.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안 된다는 뭐예요? 네,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현수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저 현수막인데요. 국민의힘 정현욱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걸려고 했지만 선관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동을 건 이유가 있겠죠? 네, 선관위에 물어보니 이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표하는 건 사전 선거운동이라 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뭔가 실명, 이름을 적어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여당은요, 그럼 이건 뭐냐 이러면서 야권의 다른 현수막을 지목했는데요. 내란 공범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죠. 이 현수막은 왜 제재하지 않냐는 겁니다. 선관위의 답도 궁금한데요. 총선은 2년 넘게 남았다고 강조했고요. 이 조기 대선은 탄핵 의결 자체로 가능성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정 의원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대선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선관위가 이재명 당대표를 사실상 돕는 결정으로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감한 시국에 시비 없도록 선관위의 제1기준은 무엇보다 공정이어야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베트남 하노이에서 카페 방화 사건이 일어나 11명이 숨졌습니다. 인도에서는 해군 고속정이 여객선을 들이받으며 최소 13명이 희생됐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양동 위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 남성. 잠시 뒤 큰 섬광이 번쩍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11시쯤 베트남 하노이의 한 카페 건물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불길과 연기가 카페 입구를 막으면서 안에 갇힌 11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ra đây thì ngụt như thế không chẳng làm gì được nhìn thấy thôi không làm gì được. 베트남 공안은 50대 남성을 방화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건물에서 맥주를 마시다 직원과 말싸움을 벌인 뒤 1층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였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은 배가 물 위를 빠르게 달립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더니 갑자기 전속력으로 여객선에 충돌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인도 문바이항 인근에서 해군 고속정이 100여 명이 탑승한 여객선을 들이받아 13명이 숨졌습니다. 10 सिविलियंस है और 3 नेवी के लोग हैं जिनकी मृत्यु हुई है. 2 व्यक्ति. 흰색 비행기가 땅에 추락하자 주택가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소방차가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Y bueno, y empezó a escucharse las explosiones, uno tras otro. Y ya el humo que avanzó toda la casa, ya no veíamos más nada. Yo salí llorando a los gritos.
현재 씨가 어제 아르헨티나 산페르난도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개인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주택가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올해 우리 궁궐과 왕릉을 찾은 5명 중 1명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었는데 어떤 점에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이현용 기자입니다. 한류 스타들의 드라마부터 뮤직비디오의 배경인 곳 바로 한국의 궁궐입니다. We watch a lot of historic dramas. For example, the main character is Kim Soo-yeon. 북악산과 인왕산 사이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근정전 팔작지붕의 화려함은 절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I like the history of different countries. I like exploring that. It's very interesting seeing the different architectural styles in different countries, but absolutely gorgeous to look at. 엄숙한 수문장 교대식과 궁궐 호위군의 호쾌한 무예 시범도 감탄을 자아냅니다. 궁이 외국인들에게 필수 관광 코스가 된 이유입니다. Why am I visit? Yeah, I've heard many good things about this place, so I'm here to check this out. 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궁궐 야행은 물론 광화문 벽을 이용한 현대적인 라이트 쇼까지 밤낮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저렴한 입장료도 한몫합니다. 영국 버킹엄 궁전은 우리 돈 8만 원, 프랑스 베르사유는 3만 원의 관람료를 받습니다. 반면 경복궁은 3천 원, 6천 원 내면 인근 궁과 종묘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궁 투어의 경제 파급 효과가 6,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강력한 추위는 모레까지 반짝 주춤할 텐데요. 추위 대신 눈 예보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대부분 많은 지역에 많고 강한 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 제주와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차츰 확대돼 밤이면 중부 대부분과 전북에 내리겠고요. 모레 아침 전국 대부분으로 영역이 넓혀지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눈이 오지 않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눈은 울릉도와 독도에 최대 20cm, 제주 산간에 15cm, 전북에 10cm, 경기도와 충북에도 8cm로 무척 많겠고요. 서울 등 그 밖에도 5cm가 쌓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종일 미세먼지가 많은 가운데 서울 영하 2도, 안동 영하 7도로 오늘보다 2에서 5도 높게 출발하겠고요. 남부도 전주 영하 2도 등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하지만 한파는 일요일에 다시 찾아옵니다. 영하 7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달 뒤면 불확실성이 큰 트럼프 시대가 막을 엽니다. 대통령 부재 상황, 가뜩이나 코리아 패싱이 걱정인데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직무가 정지되면 사실 국정이 더 걱정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야당과 소통하면서 안정적인 관리에 더 힘쓰고 야당도 지금은 탄핵 공세를 멈추고 협조에 나서면 좋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지금은 안정이 목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